자, 오늘 수업도 최대한 빨리 한번 후다닥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빨리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니까. 근데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축 해가지고 1시간 반 내에 한번 끝내보도록 제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신공이 좀 가끔 있어가지고 제가 빨리 가겠다 그러면 빨리 갑니다. 날씨도 좋고 이런 날은 좀 쉬어야죠. 피곤하지 않아요? 예, 12주차 정도 되면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지금 학기 막바지에 가면서 특히 1학년 학생들은 지금 1학기네 대학교 가서 처음 수업인데 아니 처음 수업이 아니고 첫 학기인데 막바지에 가면서 조금씩 지치긴 하겠죠. 어쨌든 최대한 수업을 좀 빨리 진행을 해보고 중요한 점은 제가 그래도 다 뭐 체크는 해가고 말씀을 드리도록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토픽은 sex difference입니다. 뭐 영어로 내가 뭐라 썼지? differences. 제가 복수를 썼네요. 뭐 복수든 단수든 상관없죠.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역사 얘기도 잠깐 했고, 뭐 VO2도 했고, BMI, Body Composition, 뭐 Exercise Intensity, Metabolism 뭐 등등 다 했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전의 토픽에 비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로직을 만들어지거나 어떤 경과에서의 스토리가 있거나 아니면 대단한 공헌도가 있는 과학자가 있거나 뭐 이러한 스토리가 풍부한 영역의 토픽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오늘 이야기하는 그 토픽은 그러니까 성 차이죠. 섹스 디퍼런스니까 성의 차이라는 것이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전적으로 생리학에서 남녀를 구분해서 연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오래된 질문이고 연구의 토픽이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굉장히 많은 연구자의 주류의 연구 토픽은 아니었다 정도로 일단 정리를 좀 해보죠. 간단하게 남자와 여자의 비교는 남자와 여자의 능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정도만으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많은 내용들은 남자와 여자가 운동 능력이 어떻게 차이가 나지? 그리고 왜 차이가 나지? 그러면 정말 이 차이는 본질적으로 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이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차이인가? 를 조금 들여다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회적인 차별 그리고 차등이 존재했고 그럼으로써 여자의 육체적 능력이 남자의 육체적 능력에 비해서 떨어지거나 수준이 낮은 경우가 꽤 있고요. 그럼에도 결국 생물학적인 차이 그리고 사회 환경적인 차이도 분명히 존재한다를 먼저 전제로 깔아놓고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제가 아까 뭐 처음부터 오늘은 좀 빨리 갈 수도 있을 거예요라고 얘기한 거는 그냥 내용만 가지고 툭툭툭 지나갑니다.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 뭐 이런 것들 없고요. 내용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그리고 조금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은 이 단어가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섹스라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젠더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뭐 요즘은 젠더 이퀄리티 뭐 등등등 해가지고 단어를 많이 쓰죠. 뭐 아실 분은 관심 있는 사람들 많이 아실 테고요. 그리고 한 10여 년 전부터 스포츠 영역에서 사실은 10년, 20년도 좀 빠르다. 한 10여 년 전부터 조금씩은 본격적으로 이 젠더 이슈가 등장이 됐고 이 젠더 이슈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고전적으로 섹스 그러면 남자 여자 암컷 수컷 뭐 이렇게만 생각했죠. 동물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경향은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LGBT 이렇게 설명을 하죠. 레즈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그리고 트랜스젠더 이런 사회적 젠더의 영역에서도 해석이 됩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정전한 한 선수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것이 사회적인 방식으로만 해석해서 경쟁의 방식을 달리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것은 생물학적인 문제인가를 들어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문제에서 앞으로는 이 섹스 디퍼런스는 첨예하게 계속적으로도 관심을 부여받을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나 오늘은 제가 젠더 디퍼런스와 그거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이 수업이 뭐 이야기하는 게 생리학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매우 짧은 역사에 뭐 여러분 수업을 계속 저하고 해봤지만 지난 최소한 100년, 150년의 역사적 루트가 존재하지만 이 섹스 디퍼런스는 단순한 비교, 그리고 젠더 디퍼런스는 이제 겨우 한 발을 뛸까 말까 하는 정도의 아주 원시적인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그러기 전에 먼저 그냥 아주 간략하게 제가 여성이 스포츠 참여하는 역사적인 메이저 이벤트, 그러니까 어떤 에피소드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 제가 그냥 사실은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어떠한 역사적 시간을 두고 여성이 스포츠에 참여하기 시작했는가만 조금 눈여겨서 보시면, 아, 여자들이 스포츠에 들어와서 활동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제 나이보다 어려요. 다시 말해서 여자들이 본격적으로 공개적인 스포츠의 장에서 활동하기 시작하고 경쟁을 했다는 것은 사실 물론 100년 전부터 시작은 했지만 본격적이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이제 점진적으로 최근 일입니다. 한 3, 40, 4, 50년 전에 겨우 시작이 된 거죠. 제가 나이가 60이니까 그때만 해도 체육 현장, 스포츠 현장, 여자들이 운동한다는 것, 선수를 한다는 것은 매우 그건 이례적이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랬고요. 뭐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올림픽 1896년이에요? 몇이냐? 1800년 1회 올림픽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열렸죠. 근대 올림픽이 최초로 시작한데 그때는 여자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요. 아예 뭐 여자가 무슨 스포츠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봤자 지금부터 한 120년 정도밖에 안 된 겁니다. 저때 산소가 발견되고 막 이랬을 텐데 여자들은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지 이렇게 됐었었죠. 그리고 뭐 2회 올림픽 1900년대는 바로 또 올림픽에 참석을 여자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사회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았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치마를 입고 뛴다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았고, 여자가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준들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랐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는 플러스 알파로 그것을 빌미로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육체적으로 안 돼라는 사고가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었죠. 뭐 예를 들자면, 아니 여자가 어떻게 마라톤을 뛰어? 이런 거예요. 남자도 힘든데 여자가 마라톤을 뛴다고?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자가 축구를 해?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매우 남자 신사로서 모진 일을 여자들한테 시키는 것이다 라고 비하한 거죠. 뭐 당시 그들은 비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믿고 있었을지언정 최소한 여자들의 사회적 환경뿐만 아니라 육체적 능력도 남자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한테 극한적인 스포츠에 여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우리 남자가 허용해서는 이건 남자의 도리가 아니다. 약간 이렇게 마초 기질로서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마라톤을 뛰기 시작한 것은, 예를 들어서 보스턴 마라톤을 시작한 것은 첫 번째가 1967년입니다. 60년이 안 돼요. 보스턴 마라톤이 여자가 뛸 수 있다는 게 60년이 안 된 겁니다. 물론 60년대 뛰기 시작하고 70년대 본격적으로 여자들이 마라톤을 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마라톤을 뛰기 시작한 게 1984년입니다. 1984년이면 지금부터 4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올림픽에서 마라톤 뛴 게 여자가 그때가 처음입니다. 가장 최근의 얘기죠. 뭐 여러분, 뭐 제 나이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아버님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 그렇죠, 시기죠. 그 시기에 이미
이미가 아니고 겨우 마라톤이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사용하게 됐죠.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2007년에 가서야 이건 사회적인 문제지만 남녀의 테니스 뭐 윈블던 뭐 등등등 해서 그때 드디어 남자와 여자의 소위 말해서 상금이 동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게임은 재미없어. 여자들은 뭐 운동 뭐 남자들만큼 못해. 뭐 아직까지 그거는 뭐 어찌 보면 생물학적으로는 거의 틀린 규정, 틀린 사실은 아니죠. 보시겠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기록이 낮은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그렇다고 스포츠 환경에서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서 어, 대가를 적게 받는 것이 옳은가?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겠죠. 뭐 여하튼 여기 제가 다 설명되지 않은 내용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여성이 스포츠에 참여하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세 가지 용어를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한번 가보고 싶네요.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보건당국, 미국 보건복지부라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에서 규정하는 겁니다. 섹스란 뭐하냐? 그러니까 젠더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면서 섹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했죠. 섹스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염색체가 다른 겁니다. 24개 염색체 중에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XY, XX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에 염색체가 다르고 그리고 성기가 완전히 다른 것을 섹스로 봅니다. 태어나는 순간 대부분의 생명체는 수컷과 암컷으로 나뉘죠. 물론 섹스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두 개의 성기를 같이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호르몬의 수치가 조금 이따 이게 좀 다르거나 뭐 등등등은 조금 뭐 구별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형식적으로는 섹스는 두 개의 완벽히 다른 성기를 가지고 호르몬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염색체가 다른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존재하는 겁니다. 젠더는 거기에 비해서는 약간은 주관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죠. 젠더라는 것은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전 남자 같아요 뭐 이러기도 하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저 여성 같아요 이러기도 하니까요.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충분히 생물학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사회적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젠더는 사실 약간 주관적인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 내지는 어느 정도의 인정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제정된 역할과 행위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시공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많이 주관적인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젠더는 시스젠더가 있고 트랜스젠더가 있죠. 트랜스젠더는 바꿔버린 걸 트랜스젠더라고 해요. 시스젠더는 같은 성을 나는 그렇게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성기든 호르몬이든 등등등 뭐 모든 것을 남자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나는 남자예요라고 하는 사람은 시스젠더고요. 그리고 성기는 여자 성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남자입니다 했을 때는 이제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호르몬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기다 썼는데 이 호르몬은 사실은 뭐 아주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성호르몬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리고 오늘 계속 얘기할 텐데 테스토스테론입니다. 보통 남성 호르몬 대표적인 것은 테스토스테론이죠. 테스토스테론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뇌하수체 그리고 생식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요. 뭐 여성 호르몬도 있죠. 그래서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이거 여성 호르몬이고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죠. 그런데 여자도 테스토스테론을 가지고 있고 남자도 뭐 여성 호르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어나는 순간 서로 완벽하게 다른 생물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사실은 남자도 여성 호르몬을 가지고 있고 여자도 남성 호르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지고 분비되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성도 여성 호르몬을 여성도 남성 호르몬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남성은 남성 호르몬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여자는 여성 호르몬을 주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강력하게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약 15배, 그러니까 여자는 테스토스테론이 없어가 아니고 남자가 한 15배 정도의 테스토스테론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오늘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스트레이트하게 지금부터 남자와 여자, 다시 말해서 여기는 일단 섹스로 갑시다. 젠더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는 젠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젠더를 얘기해서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제 섹스로 갑니다. 완벽하게 남자로서 태어나고 저는 남자예요 하는 사람,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예요 라고 하는 사람을 딱 두 개로 구분해서 섹스로서 두 개의 차이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력을 한번 봐야겠죠. 뭐 여러분들이 예상하기 한 바와 같습니다. 일단 또 다시 육상입니다. 제가 계속 한 학기 동안 육상만 얘기했는데 육상은 여러모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육상은 보통 같이 하는 육상 경기가 있나? 없을 것 같은데 가면서 생각 안 해봤는데 같이 하는 팀 경기가 있나 육상이? 없죠. 아, 계주 이런 거는 네, 그건 뭐 같이 하는 건데 그거 말고는 대신 계주도 플레이는 혼자 하잖아요. 주어진 시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육상은 제가 기억에는 기억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육상이 팀 경기는 없는 것 같아요. 계주를 제외놓고는. 그러니까 계주가 좋은 거는 기록 경기고 이건 완벽하게 몸에 의존한 겁니다. 철저하게 몸에 의존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는 100m 달리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휙 뛰어버리면 10초 만에 뛰어버리는 경기. 2시간 뛰는 마라톤 두 개의 경기를 봤어요. 일단 파워 또는 순발력과 하나는 지구성 두 개의 대표적인 종목 100m 마라톤을 비교해 보시죠. 이걸 보시면 까만 점은 여기서 까만 점은 여성이고 하얀 동그라미는 남성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이것을 그려놨네요. 아까도 보셨지만 언제부터 마라톤을 뛰기 시작했습니까? 네,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비로소 여자들이 마라톤을 뛰기 시작했으니 뭐 굳이 뭐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없겠죠. 기록은 계속적으로 줄어듭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여자는 당연히요. 근데 여자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1980년, 85년, 90년 들어오면서 완벽하게 바닥을 쪽으로 내려오고 지금까지도 계속 기록은 단축되죠. 그러나 급격하게 한 15년간 정도에 훅 떨어졌죠. 뭐 당연합니다. 그동안은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좋은 선수들 풀이 있지 않았죠. 그러니 기록은 충분히 감소하는데 뭐 우리가 뭐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최근에는 운동선수가 꽤 많아져서 기록도 단축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이 오른쪽은 100m 달리기입니다. 100m 달리기 보시면 똑같이 이거는 대신 191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밑에 X축의 스케일이 조금 다르고요. 여기도 보시면 툭 떨어졌다가 계속적으로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보이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확실한 것은 여자가 남자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세계 신기록의 감소율, 남자와 여자의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자가 확실하게 감소율이 한순간에 몇 년 동안은 굉장히 낮게 강하게 내려왔죠. 이 그래프는 사실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그래프예요. 뭐 근데 설명을 들으시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이 X축은 여기 위에 제목을 먼저 읽어야겠네요. 2019년에 세계 여자 육상 선수권의 1, 2, 3위의 기록과 그리고 2019년에 남자들의 기록을 모두 모아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여자들은 남자들의 능력에 비해서 달리기 기록이 400m 달리기 기록이 400m가 상당히 애매한 거리입니다. 혹시 여기서 육상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100m 휙 뛰면 많은데 400m는 빨리 뛰기도 애매하고 천천히 뛰기도 애매한 거리죠. 딱 약 한 54, 5초, 50초 정도에서 뜁니다. 세계 신기록이 한 40초대 중후반 될까요? 한 44초 정도 되네요. 44초, 45초 됩니다. 애매한 거리죠.
뭐 여하튼 자, 그래서 이해하셨죠? 세계 선수권 대회 여자 1, 2, 3위와 2019년 남자 선수들의 기록의 분포를 비교한 겁니다. 그리고 이 X축은 43초, 44초, 45초, 그래서 50초까지 가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 점을 세 개 보시면 시니어가 있습니다. 시니어는 보통의 일반 육상 선수, 성인 육상 선수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U20니까 20세 이하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U18이니까 under 18입니다. 18살 이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노란색 아니면 오렌지색으로 갑시다. 오렌지색, 파란색 그리고 연두색 또는 그린, 초록색으로 보고요. 사실은 이 Y축이 아마 아무도 의미가 없어요. Y축은 의미 없기 생각합시오. 자, 일단 기록만 보시고요. 그럼 보시면 여기 초록색이 이렇게 군대로 이렇게 덩어리로 있죠. 초록색들이. 다시 말해서 48초, 49초, 50초대가 언더 18, 18세 이상의 선수들이 기록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이번에 파란색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더 20. 파란색은 대략적으로 초록색보다 조금 위쪽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47초, 48초, 49초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시니어 선수들, 그러니까 성인 선수들은 이 앞쪽에 자리합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하죠. 남자 선수들은 대충 45, 46, 47초대 정도고요. 언더 20는 이거보다 조금 느리고요. 언더 18는 이거보다 더 느린 한 50초대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서 혹시라도 그림이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3명의 스팟이 여기 보입니다. 3명의 스팟이. 그죠? 네모, 세모, 동그라미. 요게 바로 세계 선수권에서 1, 2, 3위의 기록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대충 이해가 됩니다. 세계 신기록자들이 여기 앞에 한 44초, 45초 돼 있다면 여성들 400m는 그보다 한 3, 4초 느린 48초에서 50초대를 기록합니다. 아직 2019년 또는 2024년 여자가 남자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조금은 멀어 보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멀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게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두고 봐야 됩니다. 어떤 여자가 나와서 휙 이걸 갈아치울지는요. 자, 이번에는 또 다시 육상 종목에서 종목별 남자 대비 여자의 기록입니다. 밑에 파란 바는 모두 다 남자 기록을 100으로 봤습니다. 100%로요. 그러면 여자들은 몇 퍼센트 정도 더 추가하여 기록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뭐 100m를 예를 들어서 10%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100m 10초 뛴다 그러면 11초 뛰는 게 10% 차이겠죠. 다시 말해서 모든 종목을 20종목이에요. 여기 100m부터 50km 경보까지 모두 다 20개 종목을 해놓고 그 다음에 몇 프로 정도까지 여자들이 더 추가적인 기록이 시간이 필요한지 또는 그 능력이 필요한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육상 종목에도 그리고 육상은 거의 다 기록 경기인데 어떤 육상 종목에서도 여자가 동등 또는 우수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점핑 얘기를 제가 하고요. 수영, 프리스타일, 자유형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역도, 웨이트리프팅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archery, 요거는 양궁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제가 이제 박스 쳐놨어요. 남자와 여자의 기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점핑을 한번 보실까요? 점핑을 보시면 높이뛰기 정도 되겠죠? 점핑은 뭐 여기서 하이점프, 높이뛰기, 롱 점프 있어요. 멀리뛰기, 그 다음에 트리플 점프, 3단 뛰기, 그 다음에 파워볼트죠. 장대 높이뛰기. 높이뛰기 4개 종목을 모두 보시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14.7, 16.0, 14.3, 18.5% 훨씬 더 높게 뜁니다. 또는 멀리 뜁니다. 자, 여기서 점핑이라는 것의 운동학적인 속성을 좀 이해하세요. 순발력입니다.
팍 한 번 뛰고 끝나는 거예요. 100m처럼 10초 뛰는 것도 아닙니다. 우상혁이 뛰듯이 도움 닫기 한 2초 하다가 발랑 올라가면 순간적으로 탁 하고 끝나는 경기입니다. 이번에 스위밍을 보시죠. 남자가 여자보다 빠릅니다. 재미있는 것은 점핑보다 조금 폭이 낮아요. 그렇죠? 물론 남자가 여전히 높습니다. 13.2부터 5.7%까지 높으니까. 이거는 100m부터 10,000m까지 모두 다 1500m. 예, 실내에서 하면 1500m니까까지죠. 자, 웨이트리프팅 봅시다. 이것도 파워입니다. 힘이에요. 순간적으로 빠샤 올라가죠. 퍼센테이지 보십시오. 22.8, 31.9%에게 차이가 납니다. 여자가 100kg 들면 남자는 120kg 들고 여자가 100kg 들면 남자는 132kg를 든다는 얘기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번에 양국을 볼까요? 네, 이건 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거는 기술 경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는 기술적으로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기술 경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죠. 왜? 우리는 지금 몸의 생물학적인 차이가 어디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요. 요번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뭘 들여다보려고 제가 하냐면 자, 그럼 왜 다르지? 그 전에 언제부터 다를까? 과연 우리가 보통 뭐 주위에 조카들 있으면 이제 보면 남자 조카나 여자 조카 있으면 사실 태어나는 순간 뭐 성기가 조금 달리 가지고 성기를 태어나겠지만 사실 커가는 과정 2살, 3살, 4살, 5살 정도만 5살 모르겠다. 요즘은 애들이 너무 빨라가지고 한 3살, 4살 정도까지만 해도 남자든 여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구별이 거의 되지 않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성적인 징후가 드러나면서 이제 조금씩 성격도 달라지고 체격이 커지는 게 달라지죠.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 남성의 호르몬과 여성의 호르몬이 생산량과 그것이 그리고 발현되는 어떤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확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린이와 청소년기의 남녀의 운동 능력 차이를 또 한번 다시 들여다 봤습니다. 자, 또 다시 육상이고요. 100m, 200m, 400m, 800m 멀리 뛰기, 높이 뛰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때까지의 선수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파란 동그라미는 남자고 빨간 동그라미는 여자입니다. 그렇게 보면 약 12세, 13세, 14세부터 본격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납니다. 뭔가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죠. 가만히 있어봐. 7, 8, 9, 10, 11 여기까지는 별 차이 없네. 그런데 갑자기 11, 12, 13, 14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네. 뭐지? 예, 여러분들이 예상하기 똑같습니다. 예상하는 것과. 이거는 성적 징후가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달라지나요? 호르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은 무슨 차이냐면 그러면 이 성적 차이, 아니 가만있어 봐. 이러한 기록의 차이는 그냥 몇몇 선수가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또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집단의 그래프가 얘기하는 것은 잠깐만요. 파란 거는 상위 10등까지만. 다시 말해서 미국에 있는 이것도 미국 데이터인데 미국에 있는 청소년 선수 7세부터 18세까지 선수를 모두 모아서 3년 동안 상위 50위까지 한 기록으로 모든 선수를 다 기록을 뽑아서 정리한 거죠. 그래서 혹시 이 왼쪽 그룹에 있는 그래프처럼 남녀가 차이가 있네? 아니, 이거 혹시 몇몇 튀는 선수가 이 그래프를 만든 거 아닌가? 몇몇 잘하는 선수가 이 그래프를 이렇게 유도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조금 등수가 떨어지는 선수와 등수가 높은 선수를 다시 비교를 했습니다. 이 오른쪽 그룹을 한번 보시죠. 파란 점은 상위 10등까지의 기록이고 그리고 하위 빨간 거는 잠깐만요. 네. 하위 50등
그러니까 20등부터 50등까지 아니면 11등부터 50등까지의 기록을 보여준 겁니다. 뭐가 다르죠? 네, 다른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등수의 문제나 또는 몇몇 잘하는 선수가 이 수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선수가 잘하든 못하든 모든 선수가 똑같은 남녀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자, 방금 전에 슬라이드를 이번에는 하나의 아까 방금 전에 슬라이드는 잠깐 보세요. 이 슬라이드는 종목별로 제가 한 게 아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뜯어온 거죠. 종목별 비교입니다. 이번 그림은 몇몇 특징적인 종목을 한데 모아서 그린 거죠. 그래서 남녀 차이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00m, 200m, 400m는 물론 나이가 들면서 11, 12, 13세가 지나가면서 본격적으로 남자가 더 좋은 기록을 갖습니다. 그런데 100m, 200m, 400m는 상대적으로 낮은 폭을 보이죠. 거기에 비해서 하이점프하고 롱점프를 한번 보세요. 특히 롱점프 한번 보세요. 멀리 뛰기는 남자가 훨씬 더 빠른 증가세 또는 남녀 차이가 확 튀어납니다. 아까도 제가 슬라이드 2개 전에 그 얘기했죠. 잘 들여보시라고요. 다른 종목이 아닌 특히 웨이트리프팅 그리고 점핑에서 남녀 차이가 확실하게 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거는 파워를 이야기하는 종목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테고요. 자, 이번에는 또 한 가지 비교합니다. 남녀 차이를 다각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자, 그러면 상위 등수에 따라 남녀 차이를 봤습니다. 남자 1등부터 10등, 여자 1등부터 10등, 남자 11등부터 20등, 여자 11등부터 20등 이런 식으로 등수별로 비교를 했더니 그것도 아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모든 선수가 전반적으로 다 차이가 똑같이 난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과연 왜 남자와 여자는 육체적 능력이 차이가 날까요? 그리고 재미있게도 힘을 한꺼번에 팍 쓰는 점핑이나 웨이트리프팅에서만 그 차이가 더 명확하게 날까요? 그러면 얘기는 굉장히 또 간단해지기 시작해요. 지구성이 크게 차이가 난 게 아니고 순발력이나 민첩성이 매우 뛰어나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종목에서 그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인 체계가 생물학적인 특징이 이거를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을까요? 거기에 답은 매우 쉽게도 아마 이거는 성호르몬일 거야 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뭐 단순한 생각이죠. 그런데 명확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는 다른 게 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남성 호르몬이 7개다 이러면 또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졌겠죠. 근데 남성 호르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거기에 비해서 몇 개는 더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달리기, 나이에 따른 달리기의 남녀 성차. 나이가 들수록 달리기 속도는 남자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물론 15세, 16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차이도 다시 유지되죠. 중요한 것은 11, 12, 13, 14 때 급격하게 남녀 차이가 확연하게 잘라진다는 겁니다. 확 구분이 되죠. 이번에는 두 번째 볼까요? 점핑입니다. 점핑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경향입니다. 자, 그래서 맨 오른쪽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리고 이 두 개가 남녀 차이를 퍼센테이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스케일이 달라요. 그래서 스케일을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점핑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달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안 보던 색깔이 있는데 요거는 수영이고요. 수영도 여전히 나이에 따라 차이가 나죠. 그리고 가운데 파란 선으로 직선으로 그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이에 따른 인체 내의
테스토스테론의 수치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대충적으로 느낌이 오죠. 아,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증가하는 양과 남녀 차이의 운동 능력의 차이가 같은 경향이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여기서 이것을 가장 크게 증폭시키는 차이가 나타나는 종목은 점핑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점핑을 들여다보겠죠. 예, 과학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점핑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겠고, 점핑을 하려면 순발력이 좋은 근육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얘기는 했지만 나중에 운동생략 시간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간단히 먼저 이 그래프를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배경 설명을 조금 해야 되는데, 자, 뭐냐면 근육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근, 하나는 속근. 지근은 지구성이 좋은 거고요. 속근은 굉장히 힘을 잘 내는, 파워를 빠샤 하고 팍 하고 힘을 내는 근육입니다. 자, 그러면 지근은, 자,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지근은 지구력이 좋은 근육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속근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힘을 잘 내는 근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단순하게 틀리지 않아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데이터 봐왔듯이 남자 여자는 운동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 능력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큰 것은 파워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근육이 누구한테 더 많아야 될까요? 아니면 근육이 어떤 속성인가와는 상관없나? 질문은 두 개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테스토스테론이 어떻고, 테스토스테론이 인체 생산과 사용량이 변화와 운동 기록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게 파워 경기에 더 잘 나타난다면,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남자가 속근이 더 많나요? 또는, 남자가 라고 하지 않고, 운동선수로 가봅시다. 남자 운동선수는 여자 운동선수에 비해서 속근이 많을까요? 자, 그래서 한번 또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자, 왼쪽은 타입 1 파이버입니다. 타입 1 파이버가 지근입니다. 타입 1 지근. 자, 이 오른쪽 그래프는 타입 2 파이버입니다. 속근입니다. 타입 2. 그리고 까만 점은 남자, 하얀 동그라미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X축을 보시면 약자로 써놓는데 vastus lateralis 쭉쭉쭉쭉 tibialis anterior 이렇게 다 써놨어요. 밑에는 다 약자를 제가 여기다 써놨고요. 그러니까 어떤 근육이냐 하는 겁니다. 근육별로 봤더니 타입 1 파이버는 남자가 적습니다. 타입 1 파이버는 잠깐만요. 네, 그렇죠. 타입 1 파이버는 남자가 적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타입 2 파이버는 남자가 많습니다. 결국 남자의 근육은 힘을 쓸 수 있는 타입 2 파이버, 지근이 훨씬 더 많고요. 여자의 근육은 여기는 남자가 높고요. 여기는 여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의 속성은 거의 예외 없이 거의 모든, 하나 다르기도 합니다. 거의 예외 없이 거의 모든, 그리고 평균적으로 요 오른쪽에 박스로 되어 있는 요 표시, 요 레전드가 그렇게 보여줍니다. 타입 2는 남자가 많고요. 타입 1은 여자가 많습니다. 자, 그럼 대충 조금 정리가 되네요.
자, 남성 호르몬이 변화가 되면서 기록의 차이가 있고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근육의 성격도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게 보통 사람을 모두 다 하면 그러면 남자가 모두 다 속근이 많은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경향은 보이겠죠.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그렇게 훈련돼서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사실은 이러한 속성의 선수들이 선택되어서 높은 등수를 가지고 그렇죠. 높은 등수를 가진 선수로 성장을 했겠죠. 자, 이번에는 또 다시 테스토스테론의 수준하고 근육의 양과 또는 근육의 근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X축은 테스토스테론의 양입니다. 그리고 각 그래프는 각각 fat free mass, 제지방량, 근육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지방량, 테스토스테론 수지가 높아질수록 제지방량은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량이 없다는 거죠. 자, 테스토스테론 수지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레그 프레스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냐? 당연히 테스토스테론이 높을수록 레그 프레스의 힘이 강해집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준이 높아질수록 다리, 허벅지 근육이 훨씬 더 커지고요. 테스토스테론이 높을수록 쿼드리셉 머슬 볼륨이 훨씬 더 커집니다. 즉 테스토스테론이 남녀 차이를 만든다. 지금까지는 그런 결론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자를 한번 들여다보죠. 여자는 그러면 남자의 오케이, 여태까지 우리가 봤는데 전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육체적 능력 또는 최소한 육상에서의 종목에서의 기록 경기에서의 남자의 퍼포먼스가 여자보다는 좋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근육의 속성도 다르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겠고, 그리고 그것은 모두 나이가 성장하는 성장기와 운동 기록을, 육상 기록을 봤더니 테스토스테론이 확 피크를 칠 때 그때 남녀의 차이로 피크로 오르더라. 오케이,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러면 또 다른 방식의 접근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산소 능력을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능력을 들여다봤더니, 자, 여기서는 이 왼쪽 그림은 뭐냐면 여자인데 보통의 건강한 여성과 또 한 여성은 병리적으로 헤모글로빈을 많이 만드는 병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헤모글로빈이 보통 낮죠. 수치가. 남자가 보통 13, 14, 15 된다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여자는 보통 11, 12, 13 이 정도 됩니다. 여성이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낮아요. 그런데 특정한 병리적 현상, 여기다 제가 써는 것은 선천성 부신 과다 형성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으면 헤모글로빈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여성이에요. 뭐 헤모글로빈 과다증이 있다고 해서 뭐 특별히 죽을 병은 아니고요. 다만 보통의 여성인데 이 질환으로, 이 질병으로 또는 이 현상으로 헤모글로빈을 더 만들어내는 그러한 여자인 겁니다. 그때 똑같은 테스토스테론 양에 비해서 헤모글로빈의 양이 더 많습니다. 당연하죠. 더 많이 만들어내니까. 자,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여자가 더 많을 때 지구성이 달라질까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른쪽 그림은 X축은 헤모글로빈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델타를 썼어요. 그래서 0부터 헤모글로빈의 양이 많아지는 방향, 없어지는 방향으로 했어요. 이거 간단히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혈을 했다. 내가 예를 들어서 B형이다. 그러면 수혈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의 양의 10%를 증가시키는 만큼의 혈구를 내 혈관에다가 주사를 해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갑자기 내가 혈액의 적혈구가 많아지는 거죠. 또는 여러분들 혈액에서 헌혈하듯이 피를 뽑고
거기서 혈구를 제외하고 플라즈마, 그러니까 혈장만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래의 헤모글로빈 양보다 적은 양의 헤모글로빈을 갖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수혈하느냐 아니면 피를 빼느냐. 다만 요게 수혈할 때와 뺄 때 단순하게 피를 빼는 게 아니고 적혈구의 수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적혈구를 더 넣든가 적혈구를 더 빼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했죠. 그래서 최대 산소 섭취량은 플러스는 위쪽으로, 원래 정상일 때의 최대 산소 섭취량을 0으로 하고 내가 정상일 때 최대 산소 섭취량보다 올라가는 경우는 여기고요. 그리고 떨어지는 경우는 여기입니다. 자, 이 두 그래프를 보면 명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뭐냐? 내 몸에 적혈구를 더 넣으면 나의 VO2 max는 증가합니다. 거꾸로 내 몸에서 적혈구를 빼내버리면 나의 최대 산소 섭취량은 줄어듭니다. 그 얘기예요. 굉장히 간단한 답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이죠. 그러니 혹시 여자한테 헤모글로빈이 양이 많아지면 지구력이 늘어날까? 또는 여자가 남자애보다 지구력이 줄어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헤모글로빈 수가 적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또 들여다봅니다. 자, 그런데 재밌게도 지구성은 여자가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기서 지구성이 여자가 좋다고 얘기한 것이 여러분 생각, 그럼 마라톤을 더 빨리 뛰어야 되잖아요 라는 건데, 물론 뭐 마라톤이라는 지구성이라는 어떤 특정한 지표의 운동 종목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근육이 가질 수 있는 지구성의 능력은 여자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를 여기다 보여주고 있죠. 자, 오른쪽 그래프를 먼저 볼까요?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른쪽 운동은 뭐냐면, 오른쪽 그래프의 운동은 뭐냐면 근력 운동을 한 거예요. 근력 운동을 한 번 하고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운동 또 하고 쉬었다가 세 번째 운동하고 또 쉬고, 그래서 약 한 1시간 동안 근력 운동을 계속적으로 인터벌로 한 거죠. 그리고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지치잖아요. 그러면 근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면 근육이 떨어지죠. 힘이 떨어지죠. 자, 그런데 그 떨어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빨간 선은 여성입니다. 파란 선은 남성이고요. 자, 남성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맨 위가 처음에 근력을 발휘했을 때의 첫 번째 힘을 100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을 비율적으로 봅니다. 그랬더니 여자는 근력이 처음에는 높지 않을지언정 지치는 율은 훨씬 더 남자보다 덜 지치는 경향을 보입니다. 모든 근력 운동에서. 물론 요거는 실험입니다. 경기가 아니고 스포츠가 아니죠.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보죠. 이번에 운동 끝나고 나서 회복합니다. 그랬더니 남자보다 여자가 회복력이 더 빠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자가 분명히 남자에 비해서는 근력이 떨어져요. 그러나 여성은 회복력이 남자에 비해서 좋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왼쪽 그림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근력 운동을 했을 때 감소되는 율이 훨씬 더 좋다. 남자에 비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여성이 이게 보통 우리가 영어로는 fatigue resistance 또는 resistance라고 하죠. 피로에 여자의 근육이 훨씬 더 저항성이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 여러분 다 정신이 없어. 잠깐만. 아니면 휙가?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렸어? 휙 갑시다. 갑자기 휙 가? 쉬어? 그랬더니 빨리 어떻게 할까 봐 이러다가 자, 휙 갑시다 우리. 예, 우리 갈 수 있다. 자, 갈 수 있다. 가봅시다. 자,
요번에 이제 제가 어디서 그냥 요거는 그냥 한번 이야기할 만한 그림이겠다 그래서 제가 띄워온 거예요. 사이테이션이 저가 되었나? 자, 그럼 어디서 피로도가 왜? 잠깐만. 여자가 남자보다 모든 육상적 면에서 못하는데, 근력도 약한데, 근력은 약하나? 근력을 계속 운동해도 지치는 이유는 여자가 훨씬 덜 지치는데? 지치는 비율이 느린데? 그리고 회복도 빠른데? 이건 뭐지? 왜 그렇지? 자, 그래서 또 과학적으로 이거는 뭐냐, 여러 과학적인 증거를 다 한꺼번에 여기다가 갖다 쳐 넣은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다른가를 보는 거고요.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지질 대사 능력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가 움직일 때 탄수화물보다는 지방을 더 많이 써요. 대사의 능력 자체가 지방을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여자들은 대사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타입 1 파이버 얘기했죠. 지구력이 좋은 근육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여성이 운동을 시작했을 때 혈관을 확장하는 능력이 더 높습니다. 혈관이 확장된다는 것은 혈액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혈액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산소를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리고 머슬 퍼퓨전이라는 근육 관류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근육 사이에 지나다니는 혈액이 근육으로 빨리 전달된다. 또는 근육 사이를 혈액들이 굉장히 잘 비집고 다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눈으로만 봐주세요. 운동신경 활성이라고 해서요. 모tor neuron activation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경의 문제입니다. 신경의 문제고 다시 말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신경의 작동의 방식이 남자보다 우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남성에게 큰 것은 상대적으로 보죠.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보십시오. 지질대사가 여자가 많으니까 남자는 해당 작용을 많죠. 다시 말해서 탄수화물을 더 많이 씁니다. 당을 훨씬 더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근육과 그러니까 근량이 큽니다. 근육의 무게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근육을 물리적으로 눌러주는 힘.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메케니컬 컴프레션은 근육이 근육끼리 서로 압력을 줘서 힘을 더 발휘한다는 뜻이에요. 대사물질도 훨씬 더 많이 생기고요. 불리하기도 하죠. 그러니 빨리 지치기도 합니다. 대사물질이 높으니까요. 이거는 신경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마지막 건 신경 활성화 이 두 개는 여러분들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적어놓긴 했는데. 자, 이번에는 유산소성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수님 지구력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여기는 지구력보다는 제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하나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가 정리하고 한번 갈게요. 여기서 지구력이 좋다는 개념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피로도의 증가가 낮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을 한번 정정을 할게요. 지구력이라고 총체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fatigability로 갑시다. fatigability. 피로도. 여자가 피로도를 덜 느낀다. 피로도의 쌓임이 느리게 진행된다로 이해를 하십시오. 지구력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요. 여기 써놨네요. fatigability로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마라톤은 남자가 잘 뛰니까요. 잘못하면 그 지구력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자, 유산소성 운동 능력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말할 것도 없고요. VO2 max가 높고요. VO2 max가 높다는 것은 지구력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대사 능력이 좋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는 여자가 남자의 60-70%밖에 안 되고요. 절대적으로는 남자가 100 하면 여자는 60 또는 7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절대적인 텀으로. 상대적으로는
여자가 남자의 한 80에서 8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요 데이터는 이렇게 70% 8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에스티메이션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남녀 비교 연구. 사실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남녀 비교 연구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봤자 60년대, 70년대 본격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러니 그 역사로 보하면 그 역시 짧죠. 6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나 어쨌거나 남녀 비교는 거의 모두 운동 능력 비교에 초점이 굉장히 많이 맞춰졌고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결과들입니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유선소성 에너지 대사 능력은 떨어집니다. 남자들이 평균적으로 심장도 크고요. 그리고 1회 심박출량도 높습니다. 스트로크 볼륨은 1회 심박출량이에요. 심장이 한번 붐 하고 뛰면 빠져나오는 혈액의 양이죠. 1회 심박출량.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헤모글로빈의 양이 많습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도 다르고요. 그런데 글쎄요. 모세혈관의 양은 잘 모르겠습니다. Sex difference of the capillary density is not clear 라고 썼죠. VO2max가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인데 심혈관 기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심혈관 기능이 여자에 비해서 훨씬 더 커요. 그 능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좋죠. 자, 이 오른쪽 그림은 그래서 대략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종목별 최대 산소, 아니요, left ventriculomass입니다. 좌심실의 볼륨. 죄송합니다. 좌심실의 무게예요. 좌심실의 무게고, 여기는 체중당 좌심실의 무게입니다. 그러니 남자가 체구가 크니까 여자보다 남자가 체구가 커서 심장이 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래요? 그럼 체중으로 나눠버립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남자가 70kg고 여자가 50kg야. 근데 남자가 심장이 커. 그러면 남자가 체중이 크니까 큰 거 아니에요? 그럼 체중으로 나눠 이래버렸죠. 그러니까 체중으로 나눠도 남자가 여전히 심장은 더 큽니다. 그러니 유산소성 에너지 대사 능력이 남자가 좋을 수밖에 없죠. 비록 근육은 남자가 속근이 많을지라도 남자는 지근을 사용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잘은 모르나 아마도 여전히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성호르몬의 역할이라고 추론하고 있죠. 이번에도 남자, 여자가 유산소성 대사 능력에 있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거고요. 여성은 지방 대사에 많이 의존한다. 남자는 탄수화물에 많이 의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두 개가 그 단어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그림은 남녀 맥시마 최대 산소 섭취량 오른쪽으로 가고요. 왼쪽으로는 근육의 머슬 파이버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대사 능력에서 여자는 지질 대사가 더 훨씬 높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자가 지질 대사를 사용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이번에 움직임의 경제성을 한번 볼까요? 움직임의 경제성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보통 사람마다 다음 시간에 내가 올려놓은 거야? 에르고노 목소리를 다음 시간에 올렸구나. 이게 앞뒤가 좀 바뀌었네. 자, 모션에 있어서의 이코노미 경제성입니다. 자, 이걸 제가 좀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제가 에너지를 경제성을 이렇게 합시다. 에너지를 100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보통의 경우에 사람들은 100이라는 에너지를 썼다면 이 에너지가 그냥 대사 에너지로 봅시다. 대사 에너지. 대사 에너지를 100을 쓰면 이 대사 에너지 100이 모두 다 운동하는 데 들어가지 않아요. 운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여러분들이 대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산소를 섭취해서 제가 산소를 100개 썼어요. 100개 써서 100개의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면 그 100개 에너지 중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운동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약 20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이게 에너지의 운동 또는 기계적 효율성이에요. 기계 효율성. 다시 말해서 기계 효율성이라는 것은, 기계적 효율성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이 에너지가 몇 개가 기계적 움직임에 사용되었는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100개의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100개 중에서 25개를 기계적 에너지, 즉 근육의 움직임에 사용했다와 B라는 사람은 30개의 에너지를 기계적 움직임, 즉 근육의 움직임에 사용했다 그러면 30이라는 개수를 사용한 사람이 기계 효율성이 높은 겁니다. 요 제 설명을 이해하시면 요 오른쪽, 아니 죄송합니다. 저 슬라이드에 맨 위에 있는 문장이 이해가 될까요? 사람마다 걷고 달리고 움직일 때 기계적 효율성이 다릅니다. 달라요. 보통의 경우에 달리기는 약 30에서 40 정도가 되고요. 자전거는 20에서 30 정도가 됩니다. 자,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계속 우리가 섹스 디퍼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의 대사 에너지 생산된 양에 비해 운동 에너지로 쓰는 에너지 비용이 몇 프로일까를 또 연구한 게 꽤 많아요. 궁극적으로 결론은 남녀의 에너지 기계적 효율성의 차이는 없다입니다. 없습니다. 다만 걷기냐, 달리기냐, 자전거 타기냐, 수영이냐 등등등 다른 유형의 신체적 활동 또는 운동에는 경제성의 차이가 나죠. 동작마다. 그러나 그리고 사람마다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이동, 여기서 이동이라는 걷기, 뛰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도 있는데 물속에서의 이동, 수영은 여성이 경제성이 훨씬 더 좋은 듯 합니다. 여자가 수영하기가 좋아요. 왜냐면 에너지를 덜 써요. 덜 쓰는 게 아니고 같이 만들어도 기계적 효율성이 좋아서, 에너지 효율성이 좋아서 여자가 적은 에너지를 쓰고도 남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절대적인 힘은 남자가 크니, 절대적 힘은 남자가 크니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남자가 빨리 갈 수는 있죠. 그러나 재미있게도 그래서 장거리 수영을 시키면 여자가 더 오래 갑니다. 남자는 효율성이 좋고 빨리 갈 수 있지만 장거리를 가는 데는 남자가 유리합니다. 아니, 여자가 유리합니다. 왜? 기계적 에너지 효율성이 좋아서요. 그리고 추가로 물속에서는 여자가 더 잘 견디죠. 왜? 지방이 많아서. 춥질 않아요. 그래서 장거리 수영은 나중에 그것도 이제 연구를 해보면 재밌겠지만 과연 장거리 수영에서 여자가 더 오래 멀리 수영할 수 있을까? 아마 그 기록들은 꽤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래 한번 볼게요. 여자들은 지구성 달리기나 수영에서 유리하다. 왜냐하면 아까 fatigability를 얘기했죠. 피로성이 여자가 우수하고요. 지방의 대사를 의존하고요. 그리고 재밌게도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써요. 실질적으로 롱 디스턴스에서는 남자에 비해서 찬물에서는 탐물에서는 그러니까 20도 이하, 여기 춥습니다, 여러분.
20도요. 20도이면 그 사우나에 가서 냉탕이에요. 예, 냉탕에서 수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수영을 했을 때 여자들이 훨씬 더 오래 멀리 갑니다. 왜? 에너지 효율성이 좋고 지방이 있고 지지를 계속 쓰니까 에너지도 충분하고 체온도 잘 안 떨어지고 그리고 에너지도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니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빠른 자동차가 아닌데 연료 탱크 빡 채워서 조금씩 연료 써가며 천천히 갑니다. 그러면 페라리보다 훨씬 더 멀리 오래 갑니다. 페라리 그래봤자 뭐 얼마나 가겠어 그거. 빵빵하게 기름 넣고 쉥 달린 건 누가 못해. 기름 적게 쓰면서 오래 가는 놈이 유리하죠. 그게 여자의 몸입니다. 이번에는 체격과 체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뭐 바디 컴포지션에서도 조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어떤 디멘션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안트로포메트리입니다. 몸의 체격, 체구를 설명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벤키를 잠깐 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벤키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벤키라고 얘기 안 했죠. 뱅크라고 했죠. 예, 뭐 벤키, 뱅크 상관없어요. 뱅크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뱅크? 뭘 했나? 예, 언더워터 웨잉. 예, 아르키메데스. 처음에 언더워터 웨잉 테크닉을 만들어서 공식화시킨 사람. 해군 장교. 기억하시죠? 뱅크입니다. 이 사람은 또 다시 이 사람을 잠깐 소개하면 이미 소개를 한번 다 드렸지만 뱅크는 해군 장교, 이 사람이 의사였나? 장교의 의사였고 그리고 해군의 잠수를 연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신다면 다이빙 테이블 혹시 아실 거예요. 몇 메타 내려가면 올라올 때 몇 메타 지점에서 몇 분 쉬고 올라온다 이런 거죠. 잠수병이 걸리는 것, 그것을 줄이는 방법, 심해 잠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원들을 안전하게 복귀시키고 만약 잠수병이 걸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그 기포를 사라지게 만드냐 하는 것들은 다 그때 1940년대 2차 대전 앞에서 2차 대전 중에 다 만들어진 아이디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디 컴포지션의 원류로서 인간의 체구성의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체구성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해군 대원에 특수대원에 관심이 있었죠. 그러니 물속에 들어갔을 때 붕붕 뜨는 거 알고 살찐 대원이 들어가면 붕 뜨고 마른 대원이 가면 가라앉고 돌덩이처럼 금방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가만있어 봐. 그걸 이용하면 우리가 언더워터 웨잉을 통해 가지고 바디 컴포지션을 최소한 바디 컴포지션 몰라도 최소한 지방하고 비지방은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밀도로 그런 상상력이 가능했겠죠. 그래서 뱅크는 사실 인간의 몸, 육체적 능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인간은 사람은 어느 정도의 바디 팻 또는 어떤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에 굉장히 관심이 높았어요. 그래서 뱅크의 레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reference man, reference female이라는 단어를 자기가 이렇게 만듭니다. 뭐 그래서 새로 만든 단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확하게 이걸 한국말로 하게 되면 표준 남자, 표준 여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남자와 여자를 측정을 했더니 그래서 남자의 바디팻은 대략 15에서 20%야. 자, 여자의 바디팻은 20에서 25%야. 이런 어떤 기준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나 BMI가 높아 낮아 과체중이야 비만이야 또는 나는 지금 체지방량이 많아 적어 내 나이에 남성에 비해서 뭐 평균에 대비해서 높은 쪽이야 25%야 75%야 이런 얘기를 하죠. 물론 그것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파퓰레이션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겠지만 1920년대 30년대에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사람은 살찐 사람, 저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 저 사람은 발이 긴 사람, 이 사람은 마른 사람 이 정도밖에 없었죠.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다시 얘기하게 되겠네. 예, 셸던의 비주얼 텍사로미 기억하시죠? 예, 내배형, 외배형 뭐 등등등 외형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뱅크는 이것을 정량화시키죠. 그러면서 남녀 차이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키, 뼈다구 무게, 근육 무게는 남자가 높다. 체지방은 여자가 많다. 뼈의 무게, 근육의 무게 퍼센테이지로 따져도 전체 체중 대비 퍼센테이지로 따져도 남자가 많다. 바디 컨텐트, 팻 컨텐트는 여자가 많다. 이런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 한 80년 전만 해도 이것이 그런지 아무도 들여다볼 수가 없었죠. 왜? 계산해 본 적이 없잖아. 그런데 뱅크는 가능했습니다. 왜? 언더워터 웨잉을 지가 만들어 버렸으니까. 자, 그러면서 뱅크는 또다시 인간의 바디 컴포지션을 다시 나눕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지방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essential fat입니다. 필수 지방이 있고요. 하나는 저장 지방이 있습니다. 라고 나눠버렸죠. 이것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측정하는 과정에서 남자한테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지방량, 그리고 여자한테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지방량. 다시 말해서 남자도 0%가 될 수 없고 여자도 0%가 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도 남자는 몇 프로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자도 몇 프로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재밌는 것은 여자가 체지방이 떨어져도 어떤 특정한 수준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더라라는 걸 발견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필수 지방 뭐 아니면 저장 지방을 여기는 화학적 방식으로 구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때 뭐 트랜스 지방이 어떻고 무슨 포화 지방이 어떻고 이런 게 어느 정도 비율이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걸 측정하는 방법도 없으니까요. 그랬더니 결국 essential fat, 최소한의 필요로 하는 지방, 남자는 대충 3에서 4%, 여자는 보통 9%, 8%, 10% 정도 된다는 것을 찾아내죠. 찾아냈다기보다는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지방량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뱅크는 essential fat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storage fat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거 없어도 너는 아직 바닥이 있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otal body fat은 essential fat과 storage fat이다. 그래서 essential fat은 어쨌거나 최소한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이거는 없어지면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needs for a normal physiologic function, 정상적인 생리학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양이다 라고 했고요. 그것들은 그러면 어디 있길래 그렇지? 이거는 피하 지방이나 근육에 포함되는 것보다는 아마도 우리 몸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들, 예를 들어서 심장, 간, 허파 뭐 등등등, 보통 우리가 오장육부라고 얘기하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다. 심지어는 신경계도 지방은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를 더 찾아냅니다. 성, 특이성, 필수 지방. 그리고 그것은 남자가 3%고 여자가 9%라면 왜 여자는 6%가 더 많아야 하지? 자, 필수 지방이면 남자가 3이면 여자도 3이어야 되지 않나?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네. 남자가 3인데 왜 여자는 아무리 떨어뜨려도 9지? 그러면 6이라는 게 뭐야? 그것을 명명합니다. 성, 특이성, 필수 지방.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는 남자가 가지지 않은 필수 지방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스토리지 팻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가져도 되고 가져야죠. 예. 가질수록 좋죠. 너무 많아도 좋지 않지만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지방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필수 지방을 대략적으로 남자와 표준적인 남자의 체구성의 비율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하세요. 아래 거는 reference female,
표준적인 여성의 체구성의 내용과 비율,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몸무게, 제지방 무게, 왼쪽부터 갈게요. 바리매스입니다. 몸무게, 림바리매스, 제지방 무게, 머슬, 근육입니다. 그 다음에 bone, 뼈입니다. 그 다음에 토탈이니까 토탈 fat이에요. 토탈 body fat, 그 다음에 storage fat, 그 다음에 essential fat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남자 보세요. 몇 프로인가요? 3%입니다. 물론 저거는 이론적인 계산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인 사람들을 측정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로 봐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말로 인간에게 필요한 지방의 양이 3%인지는 우리도 모르죠. 그런데 측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지방을, 그러면서도 건강상의 이상이 없는 사람을 측정했을 땐 3%까지 나온다. 더 이하로는 안 나온다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비해서 여자는 똑같은 계열의 똑같은 양으로서 똑같이 비교가 되고요. 여성의 경우에 토탈 한 15% 정도 되면 스토리지 핏이 8.5, 6.8 그래서 15% 그리고 12% 됩니다. 여자가 이센셜이 한 12% 정도 되는군요. 그럼 남자에 비해서는 한 9%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남녀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생리학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기능, 그러니까 육체적, 육상에서 육체적 능력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fatigability하고 대사, 그리고 유산소 능력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체격과 체구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태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답니다. 최소한 생물학적으로 여태까지 지난 100년 동안 우리한테 알려진 것은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계산식으로 해 보여드리는 것을 구분해서 구획해서 한 겁니다. reference male과 reference female입니다. 남자는 fat free mass가 전체 체중의 85%, 여자는 fat free mass가 73%. 다시 말해서 남자는 지방이 약 15%, 여자는 지방이 한 27% 정도 되는 것이 되겠죠. 물론 이 레퍼런스 메일, 피메일은 미국 사람이죠. 그것도 1940년대, 5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때의 레퍼런스맨하고 지금의 레퍼런스맨은 다 같을까요? 다르겠죠. 지금 사람들을 체중을 빼서 어디까지 빼서 뭐 정상적인, 아니 가장 체지방이 적은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그런 뭐 피트니스 뭐 이렇게 웨이트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남자 나 3% 뺐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지는 않는데 잘못하면 죽어요. 말도 안 됩니다. 괜히 그냥 실제로 한 7%인데요. 3%라고 뻥을 까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쉽지 않습니다. 3%라는 거. 남자는 약 12%, 여자는 약 15%의 지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구조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양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제가 계산식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레퍼런스 피메일의 어떤 그 특정한 지방에 관련된 fat의 무게, 그리고 여기는 제지방에 대한 무게를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거나 포인트로 알아둬야 될 것은 어떤 특정한 수치는 아닙니다. 물론 수치를 좀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문제를 내거나 할 때 수치에 제가 연연해 하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우리가 평가할 때 어떤 방식으로 구분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지를 조금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슬라이드 2개 남았죠. 야, 끝났다. 우와, 끝난다 이제. 오케이. 갑시다. 빨리빨리 갑시다. 이번에는 조금 재밌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거나 이것을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아직 이거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꼭 재미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지금까지는 남성과 여성, 남자, 여자의 차이, 운동 능력 등등등등 블라블라 설명을 드렸죠. 체격, 체구까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2개의 슬라이드는 얼마만큼 여자가 또는 여성이 운동을 받아들이느냐 또는 운동에 대한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신체 활동에 참여했을 때, 여자가 신체 활동에 참여했을 때 과연 그 효과는 같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이미 운동선수를 훈련시키게 되면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절대적으로 좋은 기록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그렇게 알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게 영향이 있었겠으나, 그러나 생물학적으로도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근육, 대사, 지구력 등등등의 차이가 존재한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운동선수의 레벨이 아니고 이번에는 일상에서의 신체 활동 또는 우리가 보통 원하는 많이 움직이세요. 당신은 건강해질 겁니다. 라는 것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까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의 연구의 결과를 제가 가서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미국 사람들 40대, 30대, 40대, 50대 사람들을 여자가 한 55% 되고요. 이게 전체 파퓰레이션의 9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미국 사람 40만 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55%가 여자고요. 30대, 40대, 50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당신들 어떻게 움직이세요? 라고 했었던 서베이를 모두 다 데이터를 해서, 그러니까 이 서베이는 사실은 주관적으로 자기가 나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해, 어떤 운동해 이렇게 적었겠죠. 뭐 정량화가 아주 구체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최소한 사람들이 반응한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랬더니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MBPA라고 X축이 있습니다. MBPA는 Moderate, M-O-D-E-R-A-T-E, Moderate, Vigorous Physical Activity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등 강도 또는 고강도 신체 활동입니다. 그리고 X축의 그 스케일과 그 단위가 조금씩 달라요. 첫 번째 그래프는 minute per week입니다. 일주일에 몇 분 움직이느냐 이런 거죠. 자, 다시 말해서 남자, 여자, 미국인 40만 명한테 당신 얼마만큼 움직여서 저 중등 강도로 움직이는데 일주일에 30분 하는데 일주일에 15분 하는데 고강도 일주일에 5분도 안 해 이러면서 반응을 했겠죠. 그걸 모두 모아서 중등 강도, 고강도 신체 활동을 한 일주일에 하는 시간을 봤습니다. 그리고 HR은 뭐냐면 상대적 위험도라고 보세요. 상대적 위험도. 상대적 위험도. 위험도. 그래서 1이라는 게 위험한 지금의 현재 상태로 보고요. 지금보다 어느 정도 덜 위험해졌느냐가 내려오겠죠. 즉 다시 말해서 당신은 죽어요, 당신은 병 걸려요를 1로 봅니다. 그러면 이게 아래로 떨어지면 그 위험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세요. 자, 몇 분 움직이세요? 질문했을 때 움직이는 시간에 따라서 그 위험도는 건강과 사망률의 위험은 떨어집니다. 맞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많이 움직이세요. 건강해집니다. 덜 아파져요. 덜 일찍 죽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그래프가 두 개 선이 다르다는 겁니다. 위에 거 파란 거는 남자고 밑에 게 빨간 거는 여자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 보면 매우 간단하게 나옵니다. 뭐냐면 똑같은 시간을 일주일에 중등 강도 고강도로 움직였는데 남자의 위험도가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여자의 위험도가 더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보면 한 250분, 200분 정도까지만 효과가 있죠. 200분이 넘으면 효과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150분, 200분 운동하세요라는 게 이런 데이터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200분 운동하나 1000분 운동하나 똑같아요. 효과가. 사실 효과라는 건 아니죠. 효과라는 것은 여기서는 사실은 상대적 위험도니까 그냥 위험도의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뭐 여하튼 여자의 효과가 높습니다. 여기 볼까요? 이번에는
MBP의 minute per week입니다. 이거 minute per week이네. 뭐지 또? 요거는 됐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위험도 0.82로 1이라는 위험이 0.82로 줄어 내린 상태를 보니까 여자는 140분만 움직여도 남자가 300분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 두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죠. 여기 좀 줄였습니다. 여기는 스케일이 0에서 1500분까지고 여기는 0에서 500분까지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똑같은 그래프예요. 다만 여기는 위험도가 0.82로 줄여 딱 커트했더니 남자는 300분 운동해야 신체 활동을 해야 위험도가 0.82로 줍니다. 여자는 140분만 해도 되네요. 그러니까 여자가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이번에는 빈도입니다. 운동의 빈도. 자, 일주일에 몇 번 운동했어요? 그랬더니 빈도수가 늘어날수록 운동 효과는 신체 활동 효과는 좋아집니다. 왜? 위험도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 빈도에 따라 위험도가 떨어지는 것도 여자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더 재밌는 것은 더 많이 할수록 위험도는 다시 올라가죠. 희한하죠? 네. 자, 이번에는 frequency session입니다. 다시 말해서 0.86으로 줄어든 위험도를 봤더니 여자는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만, 남자는 3번을 운동해야 효과가 같은 위험도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맞네. 근데 사실은 뭐가 문제냐? 남자는 평소에 운동을 합니다. 여자는 평소에 운동을 안 하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자가 사회적으로 운동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 운동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이 시작하는 지점을 모두 다 100으로 놨다는데 이 데이터에 pitfall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블라인드 사이드가 있네. 다시 말해서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효과가 하던 사람에 비해서 빠르게 급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하튼 최소한 이 데이터를 보면 지금 현재 사회적 이유, 그러니까 생물학적 이유를 빼고 사회적 이유를 포함시킨 답입니다.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여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남자에 비해서 일주일에 적은 빈도수 그리고 일주일 동안 움직여도 남자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젠더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아마도 사회적 효과까지 이야기를 다 시작하면 여성의 운동의 효과는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모든 요인 사망률 운동을 했더니 그리고 여기는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 이 all cause mortality는 뭐냐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죽었어요가 all cause mortality입니다. cardiovascular mortality는 뭐냐면 이건 심혈관 질환에 의해서 사망한 것 이렇게 좀 좁혀지는 거죠. 어쨌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이를 위험도 가장 높은 1이라고 기준하고요. 안 하면 너 죽어. 안 하면 병에 걸려. 이런 거고요. 1보다 그 위험도가 떨어집니다. 이랬을 때 운동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근육 운동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과연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과 또는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어떻게 변할까요? 운동하면 여러분들 또는 신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모두 다 위험도가 줄어듭니다. 왼쪽으로 나오니까 이게 위험도가 1이니까요. 다 줄어듭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여성이 그 효과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이야기를 좀 정리하자면
남성과 여성의 육체적 능력의 차이, 그리고 그것이 성 호르몬의 차이, 그리고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근육 또는 지구력 또는 fatigability 또는 대사, 유산소 능력, 헤모글로빈 모든 것을 원천적으로 바꿔 놓습니다. 그러니 여자가 남자를 최소한 기록 경기에서 이기기란 엔간해선 쉽지 않습니다. 모르죠. 또는 여자한테 유리한 종목을 만들면 유리할 수도 있죠. 지금 현재의 스포츠에서의 운동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 스포츠의 종목들은 거의 모두 굉장한 근력과 순발력과 민첩성과 지구력을 요합니다. 그 요구되는 경기와 스포츠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동등하거나 또는 우월하게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매우 어렵죠.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종목을 만들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야 그럼 북극 가서 가장 오래 수영하는 놈 찾아내자 그러면 무조건 여자가 이깁니다. 그런 겁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 수도 있겠죠. 자, 조금 넘어가서 그러면 여자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지경까지 됐느냐는 생물학적인 요구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사회적 불균형일 수도 있습니다. 기회 균등의 박탈, 뭐 이 정도로 될 수 있겠죠.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할 것도 존재하고요. 그러나 거꾸로 지금 생활 체육 아니면 레크레이션 아니면 피지컬 액티비티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자들이 움직이면 그 효과는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생물학적인 효과보다는 기회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잘 모르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가능성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이 중에 혹시 어떤 분이 또 나중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와 같은 이런 뭐 강단이 쓰거나 교수가 되거나 연구자가 되면 또 남녀 연구를 하실 수도 있고 그걸 안 하더라도 20년, 40년 후에 또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 제가 오늘 여기 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이 내용과 추가적인 다른 이야기를 또 하실 겁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격차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거꾸로 여자가 더 유리한 종목도 아마도 소개가 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우리 성에 대한 육체적 능력의 차이 그리고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